시민을 위한 무수히 많은 공개된 정보,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찾아주세요. I 오픈소스 U. 서울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척중? 앱에서 예측하는 주식들이 척중?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 핫하다는 앱이 있었으니 빅데이터 기술로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앱빅터. 국내 유일 투자 심리를 기반으로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앱빅터. 그 적중률이 무려 70% 이상 주식 투자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빅터.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빅터를 검색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01회 정신 이상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덕에 관심이 많은 덕실입니다. 오늘은 또 안경 안 끼고 맨눈으로 오셨어요? 뭔가 잘생겨졌어요. 왜 거짓말해? 안경 써 빨리. 이거 잘생겨졌다. 안경이 어울려? 그 카메라 마사지 받으면 잘생겨진다고 하잖아요. 요즘 점점 매력적으로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만해. 네. 하지마. 왜 그래? 아니야. 독실이 예전에는 정말로 이제 깔끔하고 샤프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00년대 그러니까 대자연의 신비에 관심 많은 강스테파노 인사드립니다. 스테파노. 오늘 예쁜 거 입고 왔어요. 땡땡이 무늬. 깡쌤 옷 잘 입으시니까. 네, 방송 처음부터 서로 덕담하면서 시작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맨날 욕하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험담할 것 같긴 한데 맞아. 그걸 대비해서 미리 좀 친한 척이라도.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지, 그지? 네. 드디어 101회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제 광고가 됐었죠. 어마어마한 거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정신 이상 특집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정신병, 정신의 특이한 현상, 정신질환, 정신의 과학적 분석, 정신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김도인이 처음에 자기가 정신병에 대한 거 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이 커졌어. 주제를 뽑아가지고 한동안 진행하게 될 텐데 저번에 회의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다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어마어마한 걸 제목밖에 말 안 했잖아. 앞으로 그냥 쭉 과대 광고하지 마세요. 원래는 이제 이불 밖은 위험해에서 네. 이불 밖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다. 그 그쵸. 연장선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도인이 맞아. 정신병 해주겠다. 네. 일이 커졌어. 이불 밖을 위험에 3회를 하고 나서 100회 특집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불 밖을 위험에 4회로 해갖고 김도인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연장선상에 하는 게 이제 땡뚱맞다 하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주제 자체가 새로운 주제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다들 하고 싶은 얘기가 정신과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아예 회차를 뺐습니다. 네. 가상사연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가상사연 얘기한 다음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시작해보도록 미리 하겠습니다. 보고 좀 하세요. 보고 몰랐는데. 가상사연 있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멀쩡하다. 오늘 멀쩡해.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꽃중년의 남성입니다. 요즘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가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매사에 소심해지는 게 걱정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작은 행동에도 너무 서운하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이러다가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대인 기피가 생길까 고민입니다. 지대너비아 패널분들이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한국에 가면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미국에서 한니발 렉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 찾아온다고요? 찾아온다고요 우리를? 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깡쌤부터 찾아간다고. 역시 출두권 한번 쓰겠습니다. 렉터와의 미팅 자리 한번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옷도 예쁘게 입고 왔겠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나?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특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 한번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다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어떤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
맞아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화된 문제인 것 같아. 소수의 독특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방에 앉아 있으니까 그 명제가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어떤 다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다들. 그러니까 네. 나도 항상 걱정이었어요. 너희들 보면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나 해. 너가 아니, 1번이야. 훈훈하게 시작한다며. 훈훈하게. 21개가 뭐야? 아니, 훈훈하게. 요즘 귀가 안 친구 들리는 아니에요? 걱정이 있어요. 네. 훈훈하게. 남의 말 안 듣죠. 네.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김도인이 준비했죠? 정신병 해준다고? 네,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신병은 범주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뽑은 거는 성격 장애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신병이라는 범주가 너무 크니까 네. 성격 장애. 그 제가 올해 새해 선물로 애니어그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격에 대한 유형 해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관심 많으셨잖아요. 개인이 자기 정서나 성격에 별로 큰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에서 자기 성격 유형 많이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가 조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랑 연관시켜서 성격 장애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격 장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은 성격 장애 있는 사람들이랑 걱정하는 거지. 저 같은 뭐 이렇게 평범하고 정상적인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최 사장님을 1번으로 해서 네. 3명 패널분들의 성격 장애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네.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나는. 그 한글 번역으로 해서 장애라고 하는 거고 네. 영어로 하면 그냥 디스오더. 그게 장애잖아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디스오더가? 똑똑하구만. 난 너무 있어 보였어가지고 디스오더에서 네. 있어 보였지. 근데 이제 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부제로 뽑은 거는 내 안에 성격 장애 있다. 내 안에 성격 장애 있다.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김도희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너희들이요. 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퇴계 선생님 철학의 핵심이 항상 모든 철학의 주어를 아라고 쓰거든요. 나 아자를 써요. 한자로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자기가 좋은 부분을 발췌해서 감명 깊다, 좋은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문제되는 상황을 보면 저건 다른 사람들 얘기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고 사회가 썩었다라고 생각하지 본인에 대한 문제를 자기 성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성격 장애를 제가 왜 하려고 하냐면 예전에 성격 장애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감명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 그러니까 인문학 쪽을 배우고 명상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스스로 되게 뭐 이거 되게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격 장애나 심리학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질적이나 양적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화시켜가지고 이론으로 정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원 때 배웠어요? 네네. 그래서 재작년 제가 깨달음의 선물 예스맨 운동할 때도 반추적 사고라는 심리적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맞아요. 저는 반추적 사고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해서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구나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니까 심리학에서 반추적 사고나 그거에 대한 문제점, 대응 방향이 너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철학이 쓸모가 없었다. 네. 철학은 약간 이론적인 거에 대한 정밀성을 담보한다면 심리학 쪽에서는 사회학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 증거들, 통계 자료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실제적으로 와닿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도희님의 오랫동안의 그 탐구의 결과, 네.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성격 장애가 있다. 그 내는 김도희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보지 뭐. 지금 좀 오싹해지는데 좀 뭐 식인을 한다거나 이러시진 않죠? 네. 네,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제 성격장애도 너무 유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니까 그 안에 하기 위해서 3명 패널분들 중심에 연관되는 성격장애를 제가 뽑아왔어요. 집에서. 네. 만약에 필요하면 한 번 더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오늘 끝낼 겁니다. 독실이한테 빌려가지고 한 10부작 정도 빌려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아 그러네. 필요 없어. 독실이 남아도니까 지금. 네네. 은행입니다 제가. 돈 줄 거 아니면 저리 근데 가요. 이 방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3명의 정신장애가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래? 그럼 30분 만에 끝내는 걸로. 어쨌든 우리 3명 패널들 3명을 중심으로 성격 장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우리 3명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조금씩의 성격 장애는 다 있는 거예요?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성격 장애로 분리되려면 일상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도 문제를 보고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3명은 왜 그 있다고 그 정도잖아. 그러니까 그럼 성격 장애라고 우리가 판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제가 자신, 지금 가족, 네, 사회? 3명 패널분들과 연결된 성격 장애 가져왔는데 그냥 너는 이런 장애다 제가 말하지 않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쓰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요? 통해서 여쭤본 다음에 그 장애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장애 특징을 설명하고 그 장애가 이제 촉발되는 어렸을 때 유년기 경험들이나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치료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봐도 전 모든 사람이 봐도 얘는 성격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성격 그렇게 장애가 있다는 게 네. 나쁜 누군지 놈이라는 뜻은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알것 같아요. 누구? 근데 누군지 본인은 만약에 모른다면 그래도 충족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아, 네네, 그럼요. 근데 아까 3가지 중에 하나가 본인도 알아야 되고 남들이 얘기해야 되고 뭐 이게 근데 이분들이 테스트하기 전까지 치료 받기 전까지는 자기 증상에 대해서 자각은 못할 수 있는데 자각을 못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뭐랄까 신뢰관계가 구축된다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자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냥 그만해 미친놈아. 너야, DSM에서는 덕실님을 1번으로 해야겠다. 아니 최 사장님으로 해주세요. 네. DSM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DSM? 네. 덕실님 말은 DSM이라는 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하는 테스트예요. 네. 그래? DSM이라고 네. 이게 있어요? 정신열람 편람 네, 정도. 정신병들을 모아놓은 거죠. 네네. 정신질환들을. 그런 게 있어? 네.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몰래카메라를 달고 의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야. 사실 너 이런 거 있었지, 유년기 이런 거 있었지, 너 평소에 이런 거 느끼지, 너는 병이야 이러다 보면 본인이 사실은 정상인데 그 기준으로도 그렇구나, 심각하구나,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아요? 무슨 질문을 하는 거냐면 네. 정신병이란 것이 사실 허구고 만들어진 거다라는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혹. 나도 네.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도 차이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격 장애로 진단받으신 분들 이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약하게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격 유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뭐 무아를 체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아상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의 정형화된 성격 유형이 있거든요. 제거했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네. 어쨌든 성격장애라는 게 물리학이나 화학, 수학처럼 엄밀하게 우리가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 그럼요. 그리고 아직도 명확하게 이렇게 경계선으로 딱딱 나눠서 너는 무슨 장애, 너는 무슨 장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스펙트럼이 넓고 양적인 차이는 누구나 있는데 네, 그중에서 맞아요. 이제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도 치료의 의지가 있고 주변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분류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네, 맞아요. 성격 유형 편람을 DSM? 성격 유형이 아니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성격 장애에 대한 척도화된 테스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묶어놓은 편람 DSM이라고 해요. 풀었으면 뭐라고 돼? DSM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거든요. 이름이 정확히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에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사람들이 지금 영어가 어렵다고 안 읽고 있는데 네. 예,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이 동남아 가면 들을 수 있는 처음에는 되게 그럴듯했어. 장난 아니다. 너무 농담이에요. 아, 신콩뉴스. 원어 발음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 동남아 어쨌든 스타일. 공식적인 어떤 측정 방식인가 보구나. 네네. 기대됩니다. 이걸로 우리를 분석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니 이런 거 어디서 배우세요? 이 정도는 배워야지. 아니 제가 들으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배웠다. 대학원에서. 대학원 2개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나는 뭐 여기서 이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고 뭐 이런 건가? 점수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증상에 대해서 점수로 척도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할 거는 그냥 해당 항목 개수 체크하는 거예요. 해당 항목.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성격 장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일단 특징을 간략하게 말한 다음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각 패널 분들을. 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촉발됐는지 원인 분석하고 그럼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요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게 내가 꼭 무슨 성격장애 정신질환이 있겠어라는 것보에 초점 맞추시지 말고 제가 오늘 초점 맞추려는 거는 정신의학해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인 틀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철학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실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준비하셨군요. 펜이 필요해요 혹시? 아니요.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되고 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성격장애 들어가기 전에 딱 중요한 개념 한 가지만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깨달음 할 때는 반추적 사고다라고 하거나 애니어그램 할 땐 자기의 기질, 성격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격이 장애가 발생하려면 핵심적인 개념인데 도식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도식? 네, 도식이라고 해서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네. 스키마. 쉽게 말하면 개인이 자기가 생활할 때 모두 받아들인 정보를 통합하는 의미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스키마는 뭐랑 연결돼 있냐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특정, 인지, 행동의 총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성격장애에서 문제될 때 항상 개인이 항상 똑같이 쓰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제가 애니어그램 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전에 얘기한 적 있었죠. 네네. 어떤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성격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정형화하게 쓰는 몇 번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화된 행동 패턴이 사람들한테 있다. 성격 유형이. 네. 그 개인적인 성격 유형이 성격 장애를 일으키려면 이 사람이 아주 반복적으로 쓰는 핵심 도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서랑 인지랑 행동이랑 연관되어 있는 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어렵다. 심리장애를 겪을 때마다 활성화되는 개인이 경험하는 특정 스펙트럼 틀이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는 다른 변화 있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경험을 수용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어떤 성격 유형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네. 이거는 객관적인 거고 중립적인 거지. 성격 유형에서 잘못된 건 없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실은 어떤 도식을 따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네네. 근데 그 도식이 여러 가지의 연합체야. 네. 정서, 인지, 행동들의 연합체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가지고 따라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스키마라는 게 정신 이상이나 이쪽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평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 우리 정신 안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인지도식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거. 네, 맞아요. 그게 예전에 칸트가 얘기했던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누구냐? 네. 피아제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동심리 한 사람이 처음 얘기했던 도식 개념이고. 그런 것 같아요. 피아타 아니고. 네, 맞아요. 최근에 알파고랑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세돌 구단께서? 예, 그죠. 네, 그때 그래서 알파고가 바둑을 배우는 방식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딥러닝? 딥러닝 방식인데 네. 이제 그거를 바둑의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알파고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학습할 때 특정한 상황이 될 만한 작은 기보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얘한테. 통계적으로. 예. 그래서 특정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기보를 갖다가 얘한테 계속 입력을 시켜두면 이 알파고가 스스로 그 안에서 패턴을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그 방식이 인간이 세상에서 학습하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걸 따라했다고 얘기하죠. 그 바둑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사람도 알파고가 뭐 기보드를 막 봐가지고 자기 데이터베이스 안에 특정한 도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다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면 그 도식을 찍고 그 도식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를 갖다가 탁 내보내는 그런 과정인 건데, 예, 그게 인지도식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깡 선생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개인이 경험할 때 정보 처리하는 특정 고정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 경험적 자료들을 취합했냐면은 계속해서 주변에 뭐 합기도, 태권도, 씨름, 운동선수들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대결하는 거에 환경에 노출돼 있었어.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또 도식을 만들어낸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냐면은 대결하려고 하는 거야. 싸우게 되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약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주변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계속해서 어떤 평화적이게 돌을 닦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도식이 생긴 사람이 있어. 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힌 거지. 네. 그 경우에 그 사람은 대결하지 않고 기도한다거나 네. 이해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먼저 거 맞나요? 사과한다든가. 네, 근데 이게 핵심 도식이라는 거 어렸을 때 양육 환경에서 아주 인상 깊거나 결정적인 사건이랑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렸을 때 만약에 이런 유기적인 상황을 당하면 감정적으로는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린다 아니면 세상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형성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를 고립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타인이 자기를 아주 다시는 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세계가 꾸러미로 연결돼 있는 걸 도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한번 아이한테 주입되면 이 아이는 다음부터 경험할 때 사람을 볼 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는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실제로 나한테 애정을 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프로그램이 어떻게 주입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나를 유기할 수 있고 세상은 불안전하고 난 항상 두려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맞춰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 외의 정보들은 처리가 안 돼요. 배제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식이라는 게 네. 반복된 어떤 그 환경에서 조금씩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태어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들이 누적되지만 네. 이런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스키마 도식이 형성되면 이후의 경험에 계속 연합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본각기동대에서 고스트가 해킹당하게 되면 그거를 제거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게 이런 도식이 한번 우리의 두뇌나 자기에 대한 심리작용에 고정되게 형성되면 이후에 정보 처리할 때마다 계속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 도식에 연관되는 경험들은 무수하게 확대될 수만 있고 삭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도식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제 도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도식은 다 가지고 그죠?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약간 좀 그 성격 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도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는 도식을 말씀하신 거죠. 네. 듣기로는 트라우마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트라우마랑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아들러 심리학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 없다 논쟁도 많은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신 처리 과정으로 설명할 때도 도식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나 어떤 양육자에 대해서 핑계대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렸을 때 경험이 연결된 프로그램이 형성되면 그걸로 계속 정보를 처리하니까 있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재밌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긴 하네. 네. 그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식 개념이 저는 이제 교육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라 그 너무 정확하게 인간이 알고 모든 계셔가지고. 지식을 공부하는 게 다시 이제 스키마 형성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운전하길래 배운다. 수학 뭐 근해 공식을 외운다거나 근해 공식. 근해 공식. 너무 오랜만에 근해 공식이요? 예. 생각도 안 난다. 뭐 아이가 그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운다거나 할 때 경험을 하면서 그게 머릿속으로 어떤 패턴화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제 스키마, 맞아요. 인지도식이라고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인간의 성격 유형에 관해서 네네. 이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네. 깡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정보 처리한 어떤 프로그램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네. 같아요. 고정된 패턴이 고정된 있어요. 패턴.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실제로 현실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네. 거지. 그리고 김도인이 이걸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격 장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식화된 패턴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식화된 네. 패턴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나타난다는 거죠. 네. 동물도 있네요, 얘네들은. 있을 그쵸? 수밖에 어떤 없죠. 살아있는 애들은 다 패턴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그쵸? 없어요. 본능으로 DNA에 써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식물도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물도 뭐 옆에서 계속 다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식물 다리가 없으니까 뭐 가지를 보통. 치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호르몬으로 식물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이 되면 이렇게 되도록 네. 나타나는 것들을 다 이제 패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스키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고양이 같은 경우도 식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영장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있다고 보죠. 그냥 포유류 같은 경우에 동물도 그러니까 한번 버려졌었던 경험이 있는 강아지와 아닌 강아지의 행동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버려졌던 경험이 있으면 얘네들이 뭐 정서의 상처다 이런 용어들은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 다음부터 다음 주인을 잘 안 받아들인대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스키마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있겠네요.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점점 궁금해지는구만. 네. 그래서 이제 도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성격 유형에서 성격 장애로 이제 전환이 되려면 자기가 쓰는 핵심 도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착화되고 융통성이 없는 도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격 장애보다. 네. 그럼 동일한 도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타나는 행동 패턴은 다를 수 있죠. 네, 행동 패턴은 다를 수 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모든 온갖 종류의 문제가 될 만한 그 충격적인 사건은 다 있었어. 그런데 행동이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둘이 왜 다른 거예요? 반응은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기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똑같은 사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결과가 꼭 똑같이 도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질. 저희 4명 지금 패널이 있으면 4명의 생물학적, 신체적인 특이성은 다르니까 동일한 사건을 겪는다고 해도 4명이 도출하는 반응이나 결과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궁금한 건 이제 개인적으로 김도희 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트라우마라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외부의 충격으로 나타나고 또 기질도 타고난다고 그때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선천적인 것과 뭐 후천적인 것들이 상호작용하겠지. 근데 본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극단적인 범죄 말고요. 그럼 뭐 반인륜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그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들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건가요?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이 미친놈아. 근데 둘 다 너무 어디서 그런 스키마를 가져왔어? 근데 그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저도 요새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약간 그런 문제되는 범죄들이 너무 많고 요즘에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따로 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실이가 이제 집착하는. 근데 덕실님을 1번으로 해야겠어. 최 사장님을 1번으로 했는데 안 돼. 무슨 장애인지 알고 있습니다. 좀 무슨 증상입니까? 일단 그러면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한번 때려주십시오.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도식이라는 저희 개념을 알았고 성격장애에서 도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도식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식에 비해서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고착화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가지 경험을 하면 100가지의 이 도식만 사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경험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도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유연하고 말랑말랑한데 성격장애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도식이 너무나 확고하게 고정돼 있을 경우에 이해했어요. 네. 행동 패턴이 계속 강화되는 과정에 듣게 되겠네요. 맞아요. 계속 강화하기만 해요.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소한 자극으로도 촉발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 도식이 활성화되는 역치가 매우 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경험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핵심적인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사는 삶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자기 심리적인 문제 있는 것이 계속 강화되기만 하고 드러나가지고 수용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특정 인물이 자꾸 떠오르긴 하는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네네. 스스로를 자꾸 반성하게 되는데? 저도. 약간. 그래요?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억누를 수 있는데, 억누를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스키마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렇지. 네. 저는 대표적으로 어떤 스키마를 갖고 있냐면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계속해서 제육볶음을 시키는 스키마를 갖고 있어요. 미친 거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진짜로?
농담한 거 아니야? 어떤 식당 뭐가 먹고 싶어서 계속 제육덮밥이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미스터 피자 가서 제육볶음 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것도 성격 장애인가? 갑자기 궁금해져. 일단 맞고요. 성격 장애 맞습니다. 미각 장애가 있는 거고. 예, 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접하든 뭘 보든 간에 이건 음모다. 외계인이 있을 거야, 배후에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스키마가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어렸을 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왜 이런 스키마가 형성되냐면 주변의 어른이 자기가 겪는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건 이런 일이야. 너한테 일어났던 문제는 뭐 이래서 너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납득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너가 잘못됐어. 너는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잘못된 아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잘못을 귀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고정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처리하는데 인지적인 편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 아니면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항상 똑같이 고정화된 사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T.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저건 영화야 라고 누군가 어른이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저건 다큐멘터리야 라고 말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모든 때부터 걸 외계인의 문제로 연관시켜서 분명히 외계인은 있는 거야. 그런 그죠? 문제였구나. 네네. E.T.가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치료하기 어렵다고 그런 거는 정신질환에 관련된 거는 증상증후군들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촉발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불안장애 같이 어떤 감정이랑 연관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격장애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패턴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정화돼 있고 아주 안정되고 고착한 상태니까 변하기 어렵고 실제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당사자가 굉장한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치료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최 사장님의 성격 장애부터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부터인가요? 아무리 그냥 봐도 아무 아무리 의미도 생각해도 이 없는데? 구역의 미친놈은 아니야. 이거 이 네가 케이스가 1등이야.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뭐 어떤 의미도 여기서부터 없어요. 지금 음모론을 제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좀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개인한테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지 듣고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료로 쓰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쟤는 무슨 성격 문제가 있어. 쟤 역시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어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성격 패턴이나 성격 장애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가깝거나 신뢰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야, 너 어렸을 때 이런 일 있었지? 그래서 너가 성격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 새끼 뭐지?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털어야죠. 내 인생 자체를 싸잡아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가까운 사람 에서도 되게 자제해야 되는 문제고 흥미 위주 아니면 자기를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김도인의 지금에서의 평가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거지 네네.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네네. 타인의 심리 질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평가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틀릴 가능성도 너무 높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겉보기에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상처받죠.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와가지고 네 경험이 뭐였어? 넌 이래서 성격 장애가 있어라고 하면 그치. 그건- 타인의 인생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쉽게 평가하는 건 안 된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도희님은 저희 세 명을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쁜 난 놈아. 할 수 있지. 전문가니까요? 5단계니까요. 네. 그러네. 한번 해보도록 기대됩니다. 하겠습니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네. 제가 그 성격장애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많아요. 종류수가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 확인한 다음에 3명 패널분과 가장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뽑아왔어요. 원래는 몇 가지 대략 몇십 가지 정도의 어떤 질환들이 있는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 돼요. 10가지. 네네.
근데 그 DS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초에 나왔을 때가 아마 5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에 나왔었어요.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를.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나왔을 땐 정신병으로 분류가 됐던 것들이 나중 가면서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거야 하면서 빠지는 것들이 있고, 이전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정신병으로 분류되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뭐 동성애 같은 경우엔 과거에는 이건 정신질환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해갖고 그 편람에 들어가 있었다가 나중에 빠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베트남전 이후로 처음에 부각됐었던 PTSD 같은 거, 뭐 PTSD 뭐라고 번역하더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이런 것도 베트남전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정신병인지도 몰랐고 이런 걸 꾀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당당하게 그 목록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시대에서 변한다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에서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정신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SM이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되어 왔던 거를 독실은 두 가지로 평가하는 거구나. 네. 그게 어떤 역사나 시대나 문화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하나의 수렴점을 향해서 진보되어 가고 있는 중인 걸 수도 있다. 네, 우리 정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그 경지가,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더욱 이거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역사적인 면도 있고 발전 중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부터 먼저 할게요. 설명하면 자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야. 나 아니라고. 벌써 아니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민감한데. 네. 이건 제가 최 사장님 걸로 뽑았는데 다른 패널 분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들어보시고 제가 7가지 항목을 말할 거예요. 여기에서 4가지 이상 항목을 충족하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점수 아닙니까? 1, 2, 3, 4, 5? 점수 아니에요. 그냥 이게 개수예요. OX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래, 딱 알 것 같다. 벌써부터. 덕실이 너부터 할게. 너부터 하도록 하겠다. 4가지 이상이면 자기가 말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7가지 항목을 얘기할 테니까 한번 체크되는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1번,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즐기지도 않는다. 네, 그렇죠. 2번, 거의 항상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맞아요. 2개. 3번, 다른 사람과 성 경험을 갖는 일에 거의 흥미가 없다. 왜 이런 사적인 걸 물어봅니까? 아는 사람과? 많은 사람과? 아니요. 다른 사람과. 당연히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겠지. 그치, 자기도 가능하구나. 근데 이거 나이대마다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얼굴이 빨개지는데 패스예요? 빨리 넘어가. 호르몬 폭발할 때랑 그렇지. 우리 30대 되었을 때랑 30, 40대가 가면서 점점 이제 감퇴하는 거 아닌가. 지금 자기 시점에서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일단 너무 사생활 예스예요? 네네. 넘어가 볼게요. 4번. 그 소수의 활동에서만 즐거움을 얻는다. 맞아요. 벌써 이미 됐어. 충족했어. 벌써 됐어요. 이 자식. 당첨. 너 이럴 줄 알았어. 네. 이거 대부분 사람들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3개 있으니까 더 해볼게요. 5번. 직계 가족 위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없다. 아니, 직계 가족과도 별로 마음을 터놓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건 더 극단적인 거잖아요. 가족과도 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로. 6번 해볼게요.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무관심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7번에 정서적 냉담, 무관심 또는 둔마된 감정 반응을 보인다. 뭐 그렇다고 평가해 주시니까. 네. 7점 만점. 만점입니까? 다 해당되는 거 7개요? 글쎄. 만점. 무서운데 이 자식. 이거 저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뭔가 깡쌤도 만점이라고요? 난 아니 전혀 아니지. 지금 평가하지 말라니까 깡쌤이 지금 최 사장님 평가하고 있어. 붓다 테스트인가? 아니에요. 이거 최 사장님이 분열성 성격 장애에 해당합니다. 7개는 거의 완벽한데? 분열성? 네, 분열성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고 성격 하던 건가요 혹시? 예전에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랑 혼동해서 쓰이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구분된 게 최근의 일인데. 정신분열증이요? 네, 왜냐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랑 특징이 거의 비슷해요. 드러나는 증상이. 자, 물어봅시다. 깡쌤 몇 개 나왔어요? 제 6개 나온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봐. 몰아가지 마. 하나도 없는데? 정말? 네. 하나도 없어요. 독실이 몇 개 나왔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개수를 3개 나름인데 많아봐야 2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가까운 가족을 제외하고는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 네. 근데 거기서 가족도 안 한다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어떤 사람은 그 항목에 그대로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족을 제외하고는 네. 가깝기 때문에 가족한테 마음을 못 열고 그냥 정말 그 이름 없는 어나니머스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세 사람이 어떻게 꼽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독실 것부터 합시다. 자꾸 지금 그런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생각해봐도 많아봐야 저는 2개인 것 같아요. 저런 건 또 주사로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치료 가능해요. 수술- 그래요? 수술 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싼가요? 덕실님도 7개 만점 아니, 저도 나올 이거 듯.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네. 기이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아. 예를 들면 미신, 텔레파시, 딱이네. 천리안에 대한 믿음 이런 걸 갖기도 한다. 아, 정말? 분열형 성격장애. 네네. 지금 깡생님 말씀해준 게 분열형 성격장애여서 네. 제가 지금 최 사장님의 테스트했던 건 분열성 성격장애예요. 달라요? 분열성이 이제 정신적인 해리 증상이나 아니면 망상이 심해지면 분열형 성격장애로 가요. 분열성 성격장애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스키조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을 의미한 스키조랑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오이드 조합이어가지고 정신이 분열된 것처럼 성격이 분열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려워졌는데 분열 성격 장애와 네. 분열형 성격 장애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네. 저는 분열성 성격장애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심화된 분열형 성격장애는 정신적인 망상이 너무 강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좀 하기 힘든 상태예요. 이해했어요. 분열성이 좀 낮은 단계고 네. 그게 높아지면 분열형이 되고 네네. 더 극단적이면 정신분열증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정신분열증은 다른 범주예요. 다른 네. 범주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 병과는 관련이 관련 그다지 없는 없는 거지? 건가요? 네네, 없어요. 음. 근데 나타나는 증상은 조금 유사해서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성격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네. 한번 특징 설명해 볼게요. 분열성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믿음은 이거예요. 나만의 공감이 필요해. 그래서 그렇지. 이 사람이 항상 누구나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말하지 마. 이 사람이 취하는 인생의 전략은 고립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대인관계가 결여돼 있고 관계에 무관심한 것이 특징이에요.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자신이 맺는 관계에서 어떠한 만족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친밀한 너무 놀라워하고 있어. 나는 뭐 어떤 너 성격 이 자식. 테스트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믿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잘 설명해 준 이 것 자식 같은데. 내가 이럴 왜 줄 안 알았어. 믿냐면 음. 최 사장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한 거야. 성격에 지금 무감하고 이거 얘기 들으면서 둔감하고. 누구나 7개 뭐 적어도 5개는 해당된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근데 지금 깡쌤은 하나도 없었고 저는 많아봐야 2개거든요. 어쨌든 좀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혼자서 외롭게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는 자기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해요. 정말 정확해. 또 이 새끼 결제부터 해.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라이얼이었어. 아멘. 네네. 잠깐.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정확했던 게 내가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무엇인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네. 내 삶을 침해해 오는 거라고 진짜로 생각해요. 항상. 근데 정확한데? 근데 최 사장님 심리 문제 할 때 항상 되게 관심 없고 저런 거는 뭐 그냥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다라고 했는데 너무 긍정하면서. 이거 병이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아이콘과도 같냐면 자율성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통제당하는 거를 두려워해서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초연해 보이고 분리된 상태처럼 보여요. 주변 사람들과. 맞아. 맞아요. 그리고 붕붕 특징이 떠다녀 혼자. 네. 지극히 제한된 감정만 표현하는 것도 특징이어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따분하고 무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수가 적고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만한 외부 사건을 겪어도 기분 변화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맞아요. 기분의 현저한 변화를 추임새 그만 너 이 자식아.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 상태를 물어도 나 되게 기뻤어, 화났어 이런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대한 언급이나 보고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직업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고 혼자 일하는 경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다음에 육체적 사랑이나 정신적 사랑이 내포된 친밀된 관계를 형성하는 거 어려워해요.
그다음에 재미없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심한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배제당하거나 약간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이 퇴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지금 최 사장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겠는데 얼굴이 사색이 됐어, 이 자식. 이걸 날 보고 쓴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야 내가 분석한 거. 네. 지금 얼마인가요? 이거 저기 저 격리 같은 거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복 입어야 되나요? 네네. 그래서 성격 분열증의 핵심적인 자기관이 있어요. 최 사장님의 자기관 뭘 거냐면 나는 외롭다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맞아, 독립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맞아요. 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타인은 간섭하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 내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을 인식해요. 맞아요. 네. 타인을 물질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를 왜 모았냐고 그럼. 혼자가 편안하면. 이용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 병원 전화번호 찾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031에. 경기도권 무서운데.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분열성 지금 성격 장애로 해당되셨잖아요, 최 사장님이요. 이거랑 감사합니다. 유사한 게 오늘 하지 않을 건데 회피성 성격 장애랑 조금 유사해요. 모든 경험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둘 다 특징이 대인관계를 회피하려고 하고 친밀한 관계가 결여돼 있어서 혼자 고립된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분열성 성격 장애 특징은 뭐냐면 회피성 환자들은 거절이나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관계 맺는 걸 어려워요. 근데 분열성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고립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고립된 상황이나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있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네. 맞아요. 그걸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차이점을 보여서 이 분열성 성격 장애들은 자기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때 이게 좀 문제될 수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장애라는 거. 근데 이게 이런 유형이다가 아니고 이게 장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유형이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라고 하는 게 뭐 예전에 애니아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성격 유형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장애의 기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왜 장애입니까? 인간의 주체성, 어떤 실존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딱 봐도 장애같이 보입니다. 딱 봐도 그렇게 보여요?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왜 이 부분이 장애요? 거죠? 이걸 좀 장애라고 진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문제, 네. 미국 심리학회라고? 이 새끼들 그냥 문제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완벽하게 어떤 개인이 태어나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쵸. 그럼 최 사장님은 고립된 전략을 취하면 뭘 할 거냐면 개인적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선택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자기가 속한 가정이 있으면 투기랑 결혼하겠죠. 네. 가족 관계 소통이 부족할 수 있고 그럼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정서적인. 되게 좋아요. 이렇게. 후디랑 결혼하는 거? 왜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있나 보다. 그녀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이거군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의 기준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네. 주변인들, 가족들이 이걸 장애로 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자기가 이제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자기 이제 정체성으로 확립시킬 수도 있지만 이걸 계속 고정되게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 생활할 때 문제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최 사장님 지금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고립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로부터 그렇지. 자기가 생활하는데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립 전략을 취해서 자기 경제 활동도 하고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떤 게 제일 잘 맞았냐면은 네. 단기 주식 투자자 할 때가 네. 사실은 제일 잘 맞았어, 직업으로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유형에 맞는 직업이나 환경을 구축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을 수 있지만 환경이 급변하거나 그런 직업이나 환경적인 거를 못 마련한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네. 당연히. 관료 조직안에 있었으면 힘들었겠지. 서로 힘들었겠지 뭐.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번에 애니아그램을 포함해서 이런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낙인 찍으려는 용도는 아니지만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어린 최 사장님이 이 지금 테스트를 듣고서 이 테스트는 아니었지만 듣고서 아 나는 이렇게 고립된 걸 선택하고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라고 선택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투자자를 한다든가 뭐 1인 기업을 한다든가 혼자 강연을 하는 어떤 그것도 말하자면 상하가 없기 그렇지.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강연하는 직업을 택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문제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과의 충돌은 줄일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본인의 스키마를 더 강화시키는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럴 수 어떻게 있겠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근데 이게 여기 꼭 최 사장님 7개 완벽하게 다 체크됐다고 해서 자기의 분열성 성격장애가 있으니까 치료해야지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살면서 자기가 문제로 촉발되는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살면서 이런 거에 전혀 문제 없이 자기에게 맞는 경제적인 활동, 직업 활동하면서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최 사장이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거나 가정을 일군다 그러면 배우자가 이걸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정서적인 친밀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와 교류가 없고 만약에 자녀를 출산했는데 자녀들도 아빠가 네네 아버지가 자녀에 굉장히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문제 의식을 느낄 거고 당연히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그 역할 변화에 대한 거에서 문제는 촉발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유형일 뿐이고 잠재적인 건데 전혀 다른 정말 친밀함 가족끼리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친밀함을 원하는 어떤 그런 사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네. 아직까지는 그럼 최 사장님이 정신병자는 아닌 거군요. 맞다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본인이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지금 없다라고 혼자 있는 하는데, 거니까. 네네. 그거를 막 끄집어다가 정신병원에다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데,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럼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네. 된 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격장애는 고착화된 스키마 도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유년기에 강렬한 경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경험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초기 아동 경험에부터 또래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얘기하면서 잘 피해갈 수 있네요, 사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따돌림 당했어요? 애들하고 못 어울렸어. 지금도 못 어울리잖아요. 아, 근데 아, 못 어울리는 그게- 거야, 안 어울리는 거야? 다르잖아요, 그거는. 못 어울린 거 괴롭힘 당한 건 아니고 그냥 못 어울린 거예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지웠어. 억압했어. 지웠구만. 다 분석해. 근데 너무 애가 연약하고 심약하고 되게 약했어요. 누가요? 제가 항상 아팠어. 그러니까 막말하지 또 과거라고. 아니야, 지금이랑 달랐어요. 그때는 야리야리하고 야리야리요.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지금도 야리야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어떤 육체적 활동도 잘 못하고 그랬었던 거야. 어. 그러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맞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오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그랬어요. 아,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척들이 자기를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혼자서 가족들의 특성이랑 좀 다른 사람들 있거든요. 가족은 되게 활동적인 성향이고 모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자기는 내성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민감성이 약한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기 쉽냐면 얘는 누구 닮아서 이래? 얘는 누구 자식이야? 뭐 어디서 왔길래 이래? 이러면서 얘한테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낙인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빠 엄마가 항상 싸우실 때 서로 제가 자기를 닮았다고 자랑스러운 자녀였습니다. 그다음에 남들과 비교해서 자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능력이 떨어지거나 뭘 못해가지고 너는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그 평가를 어려서부터 이제 주입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 부모님과의 그 애착 관계도 좀 그렇지 네네네. 않을까요?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고 너는 우리와 다르다 혹은 너는 좀 못하거나 가치가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평가를 받거나 자기가 살면서 주변 또래와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지 못하면 이런 자기 성격을 유형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럴 것이다 해갖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부모로부터의 어떤 애착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애착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 나의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고 그래서 뭐 3살 이하까지는 뭐 절대로 혼을 낼 거 없이 뭘 하더라도 다 받아줘라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훈육을 하는 것들도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인간이라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엇나갈 수 있어 혹은 이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성격 이렇게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타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냥 타고난 거야. 부모가 사랑을 줄 때 사랑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저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 네. 문제는 사실 어렸을 때 환경인데, 어렸을 때 환경이 그러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부모를 손가락질하는 거랑 비슷해요.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 근데 때로는 정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고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뭐 태교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그걸 내가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자책감을 가지고 되게 죄의식을 가지고 힘들어해요. 어떤 유전적이거나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거지.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견해도 굉장히 강해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야, 그냥 결핍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보다 본인의 어떤 태생적인 문제가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SM이라는 게 이제 발전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이후의 환경을 자꾸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건 같다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생적인 것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 아니요. 독실님이 하는 말은 도식 자체가 항상 어렸을 때 유년기의 강렬한 경험에 기반해서 형성된 거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렸을 때 경험은 부모로나 양육자로부터 오는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성격장애가 됐다 그러면 원인을 따져보면 누구 책임일 수밖에 없냐면 그걸 주입한 부모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이건 제가 꿈과 수면편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프로이트에서 모든 게 어렸을 때 유년기 양육 방식에서 문제가 기인한다라는 원인 규명 자체가 부모에 대한 책임해가지고 책임론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키마라는 것 자체는 형성될 때 어떤 특정 사건이 촉발돼야지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친부모일 수도 있고 그냥 친부모가 아닌 양육자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경험이 이 사람들과 거의 절대 100%가 가깝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또래들끼리 지낸다고 해도 만약에 부모가 전혀 없고 같은 나이의 어린아이들끼리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존해 나간다고 해볼게요. 네. 이 사회에서도 그러면 이 특정 사건에 연결되는 인물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커서 자기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수용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계속 강화하면서 고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실님이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런 거 하지만 철학이나 심리할 때 항상 문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이 항상 유년기의 경험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연습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겪을 수밖에 없냐면 인정은 해요. 아, 그래,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었지. 부모님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지만, 끝끝내 자기가 지금 거기 문제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으면 부모나 양육자에 대한 용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어떤 시각으로 자기가 세상을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 연민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어렸을 때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만 마음속 깊은 데는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됐어. 그 사람들은 나한테 어렸을 때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 피해를 내가 지금 받고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연민이 일시적으로 자기 위안이 될 수는 있는데 뭐는 못 해주냐면 자유를 얻게는 못 해주거든요. 자기 현민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어떤 시각의 경험을 촉발되냐면 자기가 뭐든지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미 벗어나서 자기가 성인이 됐으면 과거 경험이 어쨌든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 기억을 삭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려면 노력을 해서 자기가 그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는 부모와 있었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도 용서할 수 있고 없고는 그냥 자기 자율적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모든 문제를 과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전가시켜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핵심적인 사건이니까 자꾸 부모와의 양육 관계를 말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촉발될 때 한 가지 원인 때문에 한 가지 결과가 발생하는 거는 없어요. 오케이. 이걸 불교에서 인가론이라고 하는데 인연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연기설. 연기로. 네, 연기로.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딱 단 하나,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1대1 대응으로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부모와의 관계가 분열성 성격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네네. 많은 경우에. 빨리 내고 넘어가. 그만해. 이 얘기가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네, 그러면 이제 극복하는 거를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인은 끝난 거죠? 네, 원인 끝났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특징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징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생존 방식으로 택하는 게 고립 전략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친밀한 감정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를 원하면 불편해요. 이 사람들은. 불편해요. 네. 친하게 지내야죠, 나랑. 독실이가 불편해요. 네. 그래서 치료 과정할 때 이분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하면서 아니면 자기를 내보이면 자기의 더 많은 결함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이건 좀 최 사장님이랑 해당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원하는 항목들 해결 항목이나 문제되는 항목들을 만드는 게 좋아요. 자기 일상생활에서 최 사장님 지금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내가 너무 고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다던가 사람들 자체를 전혀 못 만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스트레스가 된다. 직장 동료들이랑 잘 못 어울린다거나 네. 부장님이랑 관계가 껄끄럽다거나 뭐 이런 것들. 혹은 결혼을 했을 경우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문제점을 써보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밀접하게 실제 생활이랑 연결되는 문제의 목록을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고립하려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문제 목록을 작성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 목록은 아까 그 7가지 중에 몇 번이냐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네네.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난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거나 독실이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한다. 이런 걸 하는 거지, 그지?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가 좀 변화하고 싶은 것들 목록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치료할 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 사람이 보기에 문제라고 해서 야, 너 친구 좀 사겨. 사회활동도 좀 더 해. 막 그리고 소모임이나 이런 데는 나가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안에서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진 않아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 아니면 가족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는 거는 못하지만 가족들의 공식적인 행사에는 조금 더 참여하려고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세부적인 항목을 자기에 맞게 조금 마련하는 게 좋아요. 목차 같은 사실 것들. 나도 문제가 있긴 있어. 어떤 문제냐면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그래서 왜? 빨리 집에 혼자 가가지고 좀 쉬고 싶어. 이유가 뭐예요? 불편해. 이유는 일상적인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지. 왜냐면 가족도 똑같이 냉담하다면 서로 불편할 것조차 없거든요. 서로 모여서 서로 그냥 가족들은 안 편하게 그러니까. 있으면 되지. 아. 근데 가족들은 되게 따뜻하고 최 사장의 사생활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그렇지. 너무 질문하고.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거야. 불편한 거겠지. 음. 안 맞는 사람인 거야. 그 맞아, 유형별로 봤을 때.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번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때 뭐 했어요? 어버이날 때요? 네. 어버이날 때 식사를 같이 했다. 좋은 거네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얘 소화제를 먹으려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데. 제육볶음을 사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치료법이 이게 끝입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그 디테일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해요. 정신치료 같은 경우는요. 대화로서도 하고 행동치료 목록도 만들고. 약물치료도 해야 되나요? 감금을 한다거나. 저 최사장님 전기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전기 충격? 최사장님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네. 일단 일상적인 측면에서 고칠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린 거죠. 네. 자기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방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는 목록을 적어보고 그걸 고치려고 스스로 노력해보고 해야 된다. 네. 이게 쭉 방송 지금 들어보니까 본인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약간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겠네. 그렇죠. 네. 본인은 행복해 혼자서. 음. 근데 재밌는 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MBTI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I형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이제 충전이 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땐 불안해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막 잡담을 하고 떠들고 그 무리 안에서 충전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면서 너는 I형 인간이니까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 그럼 반드시 너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지쳐있는 사람한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따로 떼어놔라. 근데 반대로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 만약에 사회생활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으면 여기서는 혼자 있는 것이 너는 편안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회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들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겠지. 아, 필요에 의해서요. 네, 조율을 맞아요.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I형 인간이 내향적인 인간이 항상 그 극단적으로 어떤 관료 안에 있다든가 마음을 열려한 사람 안에 있으면 필요해지니까 그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한 거고 최 사장님 같이 항상 휴식만 하려고 해. 항상 편안하게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시도들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엔 균형을 이루라는 거네요.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유연성이 되게 중요해요. 살 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한 가지 방식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분열성 성격 장애랑 조금 유사한 특징이 있어서 사회생활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뭐 친밀하거나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처럼 뭔가 사회생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게 편하게 이제 고정된 네.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